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김혹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명섭 목사님, 그리고 이상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의 강원룡 목사님을 기리는 여의 예론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게 부여된 주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선자리와 갈 길, 시대정신의 관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은 1시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시 35분 정도 됐는데요. 2시 반까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이제 우리 사회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사회가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먼저 제 오늘 화두인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우리 지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한국적 차원에서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부족 하나마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서 이 한국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간략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화두는 시대 정신이란 개념입니다. 원래 시대정신이란 말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헤르더가 맨 처음 이 말을 썼는데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괴테의 불후의 고전이죠. 그의 작품인 파우스트에서 이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앞부분을 보면 파우스트가 아직 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늙은 파우스트, 나이든 파우스트였죠. 나이든 파우스트 박사가 자신의 제자인 바그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에서 이 개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파우스트에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 그냥 이 어느 나라든 독일어를 다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대정신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 양식, 이념을 지칭합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시대정신이 탐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고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명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대입해 보면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는 염원에 맞지 않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적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반 위에서 말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고자 하는 민주화로 구체화됐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열린 민주화 시대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나타난 세계화의 충격,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이미 벌써 24년이 지났는데요. 정보사회가 계속 진전돼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도 포스트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6.1년 체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시대의 87년 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희 학계에서는 87년 체제 못지않게 97년 체제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까닭은 아무래도 어떤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에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박정희 시대의 그 발전 국가, 우리가 흔히 개발 독재라고 얘기하죠. 개발 독재 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된 게 97년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주목해 볼 땐 이 6.1년 체제에 이어서 97년 체제가 우리 사회에 심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이 포스트 97년 체제, 97년 체제로 이제 97년 체제를 넘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방향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세세한 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냉전 발전국가 권위주의, 무정형의 시민사회, 공동체주의가 바로 6.1년 체제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97년 체제는 탈냉전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조직화된 시민사회, 개인주의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진행되는 것은 이제 탈냉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난 식냉전 시대로 바뀌었고요. 근데 경제는 이제 포스트 신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공존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는 보수적 시민사회와 진보적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맞서는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구도를 이루고 있고요. 문화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공존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대단히 뜻깊죠.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는 성공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드디어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경제적 산업화의 성공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도 꼽혀왔습니다. 최근 우리가 K컬처라고 얘기하죠. K문화의 이 어떤 그런 약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이 광복 직후 이 김구 이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강연에서 문화국가를 이루는 것이 나의 이 가장 어떤 그런 소중한 꿈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문화국가의 어떤 꿈을 실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기의 대한민국도 존재합니다. 이 저성장과 불평등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고요. 이 한반도는 이런저런 부침이 있습니다만 최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회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여러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서 크게 주목받는 두 이슈가 하나가 인구 소멸, 저출생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가 지방 소멸의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주의 위기 논쟁,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룬 지 현재 사실 40년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민주주의 위기 논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네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산업구조의 재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AI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플랫폼을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력은 갈수록 커져 왔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당근 마켓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양적 규모로나 아니면 주관적 측면에서 중산층이 감소되어 왔고요.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갈등은 뭐 이념 갈등, 계급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강한 양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갈등을 문화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자면 뭐 노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갈등인데요. 미국의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총기 소유나 동성애 문제 등등. 사실상 이건 사회문화적 이슈들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격렬한 이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학에서 문화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전쟁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이라고 하는 젠더 갈등도 이런 문화 갈등의 양상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사회 갈등은 다층화되고 이 과정에서 각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각자 도생의 문화가 뿌리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촉발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그 대결은 1980년대 후반 지구적 차원에서 본격화된 탈냉전을 다시, 뭐 과거의 냉전의 형태는 아니지만 새로운 냉전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 2010년 전으로 이제 이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부상을 하는데요. 이 미국이 세계 사회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들, 이 중국이 세계 사회를 지배하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팍스 시니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대서양의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갈수록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어떤 그런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는 태평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좀 더, 이건 이제 계급, 세대, 가족, 개인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계급의 사회 변동입니다.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 사회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중간층이 협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적 지표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 평균 소득의 75%에서 150%를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왔고요. 이거보다도 저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이 중산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사이의 어떤 내적 양극화,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계급의식의 변화도 관찰됩니다. 상층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층은 이 상층의 의식도 가지고 있고 하층의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은 사실 하층 계급이라기보다 바로 이들입니다. 주로 화이트 칼라 층들이죠. 이들이 이제 상대적 진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층의 이 경우에서는 계급 친화적인 성격과 계급 반대적인 성격을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계급의 사회 변동은 거의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계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 사회는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한 바입니다. 이 두 국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요. 19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당시 수상을 역임했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요. 이 디즈레일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두 개의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한 국민은 부자의 영국 국민이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빈자의 영국 국민입니다. 이 개념들이 이후에 계속 변주가 됐고요. 이 개념이 가장 널리 쓰여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민이 있고 공화당의 국민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도 국민의힘의 국민이 있고 민주당의 국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두 국민의 성격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의 측면입니다. 전체적 세대를 관통하는 개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20대는 등록금 청년 실업 주거, 30대는 고용 불안정 보육 주거, 40대는 퇴출의 공포 교육 노후, 50대 이상은 일자리 건강 노후. 이것을 관통하는 말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높고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 불안 사회이자 불신 사회이자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조 변동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핵가족 비중의 증대와 가족 크기의 소규모화가 가족 변동을 주목했습니다. 최근 주목할 변동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생 고령화에 심합니다. 이 1인 가구의 비중은 최근 통계들을 보면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중에. 그리고 이 저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 거의 매일 보도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이제 2030년대 되면 일본과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한 집안이었죠. 이 가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주목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개인의 사회 변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 전통사회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입니다. 여기 혹시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세대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90년대 초반 신세대 문화로서 한국적 개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신세대의 모토는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신세대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세대이자 동시에 어떤 그런 여전히 한국적 특성인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 세대이자 탈물질주의 세대라는 점입니다. 물질주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돈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이러한 돈, 화폐를 넘어서서 어떤 그런 자아의 실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관찰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세대는 진보와 대단히 높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구도를 보면 40대가 가장 진보적인데요. 바로 이들이 다름 아닌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세대보다 젊은 세대, 보통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오히려 좀 정치로부터 좀 멀어진
탈정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학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개인주의적 발전은 역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자기 개인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공존시키는 연대적 개인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선자리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스케치고요. 그럼 우리 사회의 갈 길입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달러가 좀 넘고요. 일본이 대략 한 3만 6천 달러 정도 되고요. 물론 미국은 일본의 2배 이상인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 선진국과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국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준호 감독이나 BTS가 보여주고 있듯이 대중문화는 세계를 현재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흐름과 우리 사회의 흐름에 이제 그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흐름과 지구적 차원에서의 시대정신의 탐색이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탐구하는데 미리 좀 앞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렸듯이 시대정신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이나 일국적 차원에서 과거의 성찰과 이 현재의 진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암중모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명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인류가 1980년대 등장한 신보수주의 시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 시대가 균열을 보이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사실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로의 어떤 그런 이행 과정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중모색의 10여 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24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지났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지구적 차원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지난 15년은 대침체, 우리가 보통 금융위기의 다른 이름이 대침체입니다. 1929년 세계 경제의 일대 위기를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처럼 급격한 어떤 그런 변화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에 필적할 정도로의 장기 침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뉴노멀과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됐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약진과 메타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미중 경제정쟁과 식냉전 시대가 개막했고요. 포퓰리즘이 발흥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불평등이 강화됐고 사회 갈등이 증대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탈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따 다시 한번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현재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프리카 등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적으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어느 나라에서든 100세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기후위기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고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부족주의의 동시 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벌써 4년 전입니다. 2000년 4월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바이러스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1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입니다. 뭔가 기간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를 위시한 자연과학자들은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럼 립킨은 이 많은 것들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여러분, 열대 지역의 생태적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생동물이 계속 이동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신종플루든 메르스든 심지어 코로나19든 이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 주변에 이제 이미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는 이러한 바이러스 폭풍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암중모색의 10년을 두 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후퇴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세 개의 키워드는 뉴노멀, 불안, 글로벌 위험입니다. 원래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 전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되었다 라는 점에서 이제 뉴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갖는 마음의 상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인류는 글로벌 위험으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우했습니다. 바이러스 폭풍만이 여러분 글로벌 위험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도 글로벌 위험이고요. 테러리즘도 글로벌 위험이고요. 금융위기도 바로 다름 아닌 이런 글로벌 위험입니다. 이제 이러한 글로벌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제19 팬데믹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면 이것이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위험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신냉전 대결 구도의 형성은 탈냉전 이전 시대로 지구적 질서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대한 후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7, 8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볼프강 슈트렉이 내놓은 개념입니다. 슈트렉의 관점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구적 질서를 몇 년 지켜보니 세계 질서가 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나쁜 상태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후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선 동요하는 세계와 불평등의 강화,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의 퇴조, 연대와 통합의 시민 문화의 고갈은 이러한 거대한 후퇴의 구체적인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바로 거대한 후퇴라고 하는 동전의 다른 면에서는 끝없는 변화가 진행돼 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경제학자들이죠. 국내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됐는데요. 앤드류 메가피와 에릭 브린율프스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를 트리플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가져오는 혁명, 플랫폼 이 비즈니스가 가져오는 혁명, 그리고 클라우드가 가져오는 혁명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챗GPT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우리 인류는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손꼽고 있는 것들은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 등등입니다. 전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부상,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크라우드, 우리말로 하면 군중이죠. 근데 그 메가피와 브랜 열픈슨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지성입니다. 사회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활동에서도 집단지성이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플랫폼 크라우드가 이끄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제혁명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산업과 기업 속에 어떤 이제까지 제조업 중심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산업 체계로의 일종의 혼돈 속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 속 성장을 주도한 플랫폼의 네 거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입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의 세계가 혁신과 양극화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끝없는 혁신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좀 다소 이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빠른 속도의 어떤 그런 이 독점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2의 네이버나 제2의 당근마켓 같은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선행주자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스콧 갤러웨이가 자신의 책에서 밝힌 것인데, 플랫폼 기업의 일자리입니다. 시가총액 1,500, 600억 달러의 유니레버는 중산층 17만 1,000가구를, 시가총액 1,650억 달러의 인텔은 중산층 10만 7천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4,480억 달러인 페이스북의 직원은 고작 1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AI와 연관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